예전의 독일처럼 미국이 계속 금리를 더 올린다면 환율도 안정된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만 가도 영국의 기준금리하고 150bp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과연 파운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페드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도의 형태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쉬는 것도 투자이시다. 박사님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벌써 20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근데 얼마 전에 김작가 TV에 딱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제 3개 올렸는데 한 7, 80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 모셔달라 해서 2주 만에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작가님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마지막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제 세밀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도 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좀 제대로 해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시장에서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경기 관련 지표 좀 종합적 평가 한번 좀 해주신다면. 그동안 대략 1, 2주 사이였습니다. 이 1, 2주 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첫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트랩에 갇혀버렸다. 트랩이라고 함은 어떤 적정한 선 상한과 하단에서 서로 상한에 갔을 때 끌어내리는 힘, 그 다음에 하단에 갔을 땐 끌어당기는 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선 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박스권 안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 이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지표들, 변수들이 예를 들면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주가나 위험자산이 올라가고 동시에 금리가 내려가지만 이게 적정 레벨이 어느 한순간 딱 닿으면은 다시 반작용으로 올라가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트랩에 갇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복귀해 볼 만한 것은 페드하고 미국 쪽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미국 국가들의 통화 정책상의 어떤 계속적인 대립 혹은 컨플릭트가 있다. 지금 미국은 사실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불안을 만들어줬던 영국 사태에 대해서 페드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미국의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 정책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선을 그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인트 루이스의 그 블러드 전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플레가 앞으로 더 강화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긴축 기조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께서는 최근에 어느 정도 분위기상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이 합세하여 공조적인 플라자 합의와 같이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거론이 되지만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미국은 본인의 패스대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최근래에 발표됐던 PMI, 그러니까 제조업 PMI라는 지수가 미국이 50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달 50에서 9월달에 5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50 정도면 이제 거기서 50을 뚫고 내려가면은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재고 투자 쪽이 악화가 됐기 때문이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재고 쪽, 그러니까 수요 주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로를 안 좋은 경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비미국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미국 간의 정책 대립 혹은 어떤 트러블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도 트랩에 갇혀버린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영국 파운드의 충격과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미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글로벌리하게 모두 다 올라가면서 영국의 채권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게 됐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감세 정책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이 재정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성도 조금 떨어지는 트러스 총리의 정책 자체가 현실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의 채권, 이 나라의 재정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니까 이 나라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가 더 급등을 하니 그 채권을 보유했던 많은 연기금 펀드들 쪽에서 파생 상품과 결합된 손실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전성, 비신뢰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기금 펀드 손실가 뭐 채권 매도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 세부적인 사항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영국 불안을 계기로 해서 좀 급하게 공부를 했지만 좀 제가 취득한 이제 내용과 정보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연기금 펀드에서 채권 매도로 손실이 크게 났는데 이 관련된 연기금 펀드는 확정급여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확정급여형은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분들께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돈을 연금으로 받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에 연동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만큼 이자를 책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그런 연금 펀드인 것이죠. 근데 그 연금 펀드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밝혀진 건 1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국 전체의 연금 기금의 규모는 어떠냐면은 확정급여형, 방금 말씀드린 확정급여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확정급여형이 있는데 그게 총 규모가 2조 5천억 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조 5천억 파운드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영국의 GDP 규모가 대략 이제 3조 2천억 달러 내외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거의 70%, 80%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와 결합된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 파생 상품 쪽까지 금액을 갖다 포함을 시키면 3조 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3조 1, 2천억 달러 정도가 GDP 규모가 나오는데 3조 파운드면 최근에 이제 파운드가 1.11 정도라고 친다면 그러면 사실은 거의 유사한 규모가 되는 거죠. GDP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파생 쪽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차대조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연금 펀드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금 펀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채 사이드에 갚아야 되는 연금 금액을 책정을 해 놓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시면 그 근로자분들한테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채와 연계돼서 자산 쪽에서도 계속 부채만큼 어떤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거에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때 당시 과거 3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금리였는데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큰 변동 없이 계속 하향을 완만하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거의 0.1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채권 가격은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와 비례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 보폭이 금리에 워낙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보폭이 떨어진 폭이 적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의 변동 자체가 일단은 저금리인 상태니까 부채 금액은 크게 잡히고 그리고 자산 쪽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원동력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산 쪽에서 수익을 창출을 할 때 당연히 무언가 부채가 커져 있는 만큼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양한 이제 자산을 사야 되는데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이러한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금리의 보폭이 움직이는 보폭이 너무 작으니까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를 써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레버리지는 갖고 있는 자산이 1불이라고 친다면 1불을 가지고서 빌려서 0.5불을 더 빌려서 총 1.5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0.1 정도 내외로 굉장히 적은 폭으로 움직이지만 총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면은 이익의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주는 이런 부채 사이드 쪽에 대한 그 총 평가액을 커진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것을 허용을 해줬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채권에 투자된 그런 자산은 그 평가액 자체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채권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위탁 운용에 대한 개념이 잠깐 나옵니다. 이 중앙은행 펀드, 연기금 펀드에서는 이 부채 사이드 그리고 자산 사이드에 이제 돈을 갖다 운용해 나가는데 이거를 규모가 워낙 크니까 혼자서 다 운용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그마한 소규모 연기금 펀드들을 설정을 해서 운용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자산을 배분받아서 그 금액을 레버리지를 써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 들어서 올 상반기까지 인플레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같이 올라갔었고, 금리가 올라간과 동시에 채권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들도 나름 대비는 해놨었습니다. 어떻게? 금리가 올 초 대비해서 장기금리 기준입니다. 200bp 이상 올라가는, 그러니까 200pp만큼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정도라면 현금을 어느 정도 중앙연기금 펀드에서 받아놨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서히 오르는 와중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시점에서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딱 발표를 합니다.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감세를 이렇게 할 것이고 대략적인 규모는 450억 파운드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은 사실 이 나라 경제 체력도 어려운데 재정까지도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채권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매도로 하면은 채권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잘못된 약간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금을 보유해서 버틸 수 있게 어느 정도 자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던 소규모 펀드들 입장에서는 이 200pp를 넘어가는 순간이 되자, 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청산, 우리 청산이란 개념 이제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죠? 청산이라는 더 이상 순자산 규모가 특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모든 자산을 매도해서 현금화하게 하는데 그러한 청산의 리스크들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금 펀드들이 소위 말해서 중앙 펀드에게 그리고 현금을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바로 영란은행 BOE인 겁니다. 채권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방치해 두면 앞으로 우리 펀드들은 청산이 됩니다. 그동안 손실이 있던 것까지 다 손실을 확정하고 자산은 확 줄어듭니다. 즉 은퇴자들에게 드리려던 자금의 자산 규모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BOE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인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13일 동안, 마지막 데드라인 기일은 10월 14일입니다. 그때까지 매입을 해주는데 그 매입해주는 방식은 매일 50억 파운드를 한도로 하고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50억 파운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이후부터는 50억 파운드가 아닌 조금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못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이제 놔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이제 형태가 보여졌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과 동시에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이제 지난주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우리가 발표가 됐던 것들은 호주에서 호주은행이 원래는 금리를 50pp 인상을 하려는데 25bp까지 이제
인상만 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명란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채권 매입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는데 RBA라고 하는 호주 중앙은행도 원래 당초 이제 목표했던 것보다 적은 정도로만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유엔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금리 오르는 거를 멈춰달라. 맞아요.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진다.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예. 일면인가?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드가 1%포인트를 금리를 더 올리면 선진국은 앞으로 GDP가 0.3%포인트 감소를 하게 되고 신흥국은 0.8%포인트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전체적으로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조적인 방향성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꺼주기 위해서 명란은행이 급히 채권 매입을 해주고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 적은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유엔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다시 화색이 돈 겁니다. 화색이 돌고 우리가 걱정했던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그리고 긴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영국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혹자분들께서는 이게 이미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감세안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예산안이라고 해서 영국이 이제 트러스 총리가 발표했던 부분을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축소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부여를 해주고, 부여를 해주는 만큼 경제를 갖다가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 어느 정도 버텨주겠다, 버티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그로스 플랜 2022 팔러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국 재무부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감세를 했다가 최근래 들어서 다시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심리도 좋아졌는데, 본질적으로 이 철회한 규모가 부자 감세를 하려다가 다시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20억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 기업에 대한 감세는 여전히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금 이율을 갖다가 맞추는 것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세금 이율을 맞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세금과 관련된 이외의 것 중에는 투자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규모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보면 450억 파운드 정도가 되고, 지금 세제와 관련되는 부분만 합쳐보면은 감세한 일부 철회가 있었지만 20억 파운드밖에 안 돼서 세금과 관련되는 거는 170억 파운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지원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은 말 그대로 원유 가격, 그리고 UK 가스, 영국의 가스 가격도 워낙에 높다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되는 가격들은 사실은 전기를 쓰는 데서 결정적인 어떤 에너지 원인들인데, 이 가격이 사실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기 힘들겠죠. 가게나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도 돌아가기 힘들고 가게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에게는 대략적으로 이제 300억 파운드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가게에도 대략 300억 정도 파운드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600억 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면은 관련된 에너지, 유가와 내수에서 쓰여지는 유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가스 가격, 이게 잡힐까요? 지원을 해준다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안 잡히죠. 왜냐하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그대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제 80불에 거래된다 그러면은 어떤 개인이 80불에 이제 원유 1배럴을 살 때 그때 20불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건 말 그대로 더 잘 살 수 있게, 바이를 할 수 있게 돈을 좀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원유나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이 더 살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관련된 가격은 좀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 수요 때문에 다시 창출이 되는 수요 때문에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내수에서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현상들. 그러면은 돈이 더 많이 돌고 수요가 더 좀 살아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깎아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산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예산 수입을 많이 가져와서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경제 자체가 이미 좀 하강 기조에서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입을 늘리기는 힘든 것이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 채권을 살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 만큼 건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에 바로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반 정부의 총 부채 비율, GDP 대비한 총 부채 비율인데 영국이 대략 99%, 100%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제 브렉시트를 해서 시스템은 거의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워낙에 이 부채 비율이 높았었던 상태였는데, 이것을 맞추자, 그것을 바로 안전 성장 협약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맞추고 부채 같은 경우는 60% 이내로 맞추자라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여전히 EU의 유로존의 평균이 한 이제 8, 9%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높은 숫자고 기준을 못 맞췄지만 서서히 낮추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채 비율도 사실은 서서히 이제 낮추면서 거의 80% 정도까지 좀 낮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100%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100%의 이것보다 더 상회하는 국가들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피그스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너무나 약하고 서비스업 위주로만 경제를 끌어와서, 제조업 기반이 안 좋아서 경제가 무너질 때는 그때 서비스업까지 안 좋으면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고, 재정과 국가 예산에 의존적인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국을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이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데 저렇게 서비스 위주로 하고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못 찾는 저런 피그스 국가들과 다를 게 뭐야?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제조업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대체 경제 구조가 어떻길래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전체 규모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 정도가 될 정도로 큰 상태인데, 나머지 25%는 대부분이 의약 제품 제조,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기 제품 제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브렉시트가 일어나기 전에 2016년 이전까지 보면은 영국은 자체적으로 서비스업도 통신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의학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금융 서비스 쪽이 상당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련된 생산들이 잘 이루어지고, 브렉시트가 되기 전에는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된 부품 제조를 유로존에 상당히 잘 팔아왔었고, 특히나 BMW 포함해가지고 그 독일의 자동차 3사 있지 않습니까? 그 3사에서 생산이 워낙에 잘 되고 글로벌하게 팔리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계 관련되는 부품 수요들을 거의 다 영국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영국이 제조업도 괜찮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일단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나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관세는 여전히 무관세로 어느 정도 연장을 좀 해주기로 했지만,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는 똑같은데 서로 간에 협약된 체결들이 사기업들끼리 체결된 그런 계약들 관계가 거의 다 깨지고 영국에 진출했던 유로존 기업들이 많이 떠나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관련되는 상품 수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예전에 유로존에서 역내 유로존 수출, 그러니까 역내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로존에 영국이 파는 수출 규모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규모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3위권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2위권이나 1위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1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였고 이 시기에 돈이 워낙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소득 여력도 좋고 각국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선도 정도도 상당히 우수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영국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거나 흑자를 기록해도 소폭 혹은 제로 수준 정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벌어둔 돈이 많은 국가들이 상당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브렉시트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제조업 쪽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블록하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폭은 계속 누적적으로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만 누적적으로 봐도 70억 파운드 가까운 상품수지 적자가 나왔고 그것을 GDP 대비한 경상수지 숫자로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연기금 펀드가 있는데 이 연기금 펀드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 파생 상품도 있어. 근데 금리를 뒤흔들 정도로 비합리적인 정책이 트러스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부분 철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재정을 어디서 조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봤더니 경제적으로는 약화 요인이 상당히 많은 상태, 브렉시트 때문에도 상당히 힘들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외수지, 경상수지 쪽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영국의 외환보유액 중에서 가용 가능한 자금액이 1,000억 불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외환보유액이 줄었지만 4,000억 불 정도인데 영국이 1,000억 불 정도면 대외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환수 조치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갚을 것이냐. 상당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1,000억 불이면.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총체적으로 다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영국과 관련돼서는 잠시 철회를 해줬고 일부분 감세 철회를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BOE가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안정화시켰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트러스 총리가 감세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사실 일부 철회를 함과 동시에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야 라는 비난이 상당히 거셌었고 그 마련이 힘들다라는 평가가 있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그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어느 분야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지 저도 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규모는 한 800억 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감세 정책의 예산안이 450억 파운드 정도 전략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800억 파운드를 복지에서 줄이면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감세되는 부분에서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 800억 파운드가 뭘까? 저도 고민해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대략 200억 파운드 내외 정도가 장애인들에게 급여 지급을 할 때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이고요. 100억 파운드 정도 내외가 실업급여에 준해서 이제 나가는 돈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대규모의 금액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 계층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정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급여가 그걸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드신 분들. 맞습니다. 네네네. 핵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힘드니까 구조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고 대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환경에서 내수 정책을 잘 펴가지고 뭔가 경제를 공고히 다지겠다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감세안을 해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의 자금 마련 계획도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감세를 하는데 돈을 줄이겠다는 줄이는 부분을 오히려 복지 기본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복지 부분에서 돈을 끌어오겠다. 저라면은 사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부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맞고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줄이고 오히려 대기업 감세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페드도 그것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서 정성적이고 이 정책을 앞으로 11월 23일 날 예산감독청에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지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합리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자칫 잘못하면은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도와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이미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파운드는 지금 당장 그리고 분위기가 약간은 금리를 올라가는 속도 자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하겠다. 유엔이 뭐 금리 속도를 좀 늦춰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금융시장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파운드화는 다시 한번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잘못된 특정 계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재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계속 굳건하게 굳혀나간다면 네. 어떻게 공격을 받을까? 사실 영국의 파운드는 그래도 과거에는 기축통화에 속했었고 지금은 준기축통화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받을까?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유럽이란 체계를 한번 잠깐 말씀드릴 텐데 유럽 내에서 이제 유로화가 출범을 하긴 게 이제 99년도 거의 90년대 후반에 이제 출범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독일 마르크 아니면은 뭐 스위스 프랑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환율을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체계를 공통적으로 체계적으로 함께 가져가자라는 시스템이 그게 이제 유럽 통화제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EMS라고 이제 있었고 그러면은 통화가 환율 자체가 각각 다른 것들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 환율 가치가 크게 변동을 하면은 통합된 환율 제도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가격을 독일 마르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통화들은 6% 이내로만 변동을 하게 해라는 환율 조절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즉 독일 마르크화 기준으로 해서 6% 이상을 넘어가는 이제 환율이 나오면 각국의 정부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환율을 갖다 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허용해 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나중에 페드와 비교를 해드릴 테니 조금만 상세히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90년 초반에 그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통일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화폐 가치가 틀리고 물가 가치가 틀린 상태에서 흡수 합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전체적으로 합쳐진 독일의 물가가 인플레가 크게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자극될 것을 이미 알았고 네. 통일 전부터 그것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통합이 된 다음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가의 통화 가치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세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나라 자산에 투자를 그쵸.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독일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6% 내외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화가 마르크 대비해서는 계속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네.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네. 그러한 틈을 타고 사실 소로스가 만든 펀드가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는 못 따라갈 테니 계속 매도를 치는 주문들을 했고 그때 사실 거의 1조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영란은행은 계속 자체적인 외환보유액이든 그 자체적인 개입 가능한 금액들을 준비 금액을 써서 환시 개입을 계속 했던 거죠. 막고자 했죠. 근데 금리를 본질적으로 못 올리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고 환 개입만 하면 효과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금리를 올리다가 영국은
도저히 이 시스템에 못 따라가겠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환율 조절 시스템도 못 따라갈 테니까 이 유럽 통화제도에서 난 탈퇴할래. 나는 그냥 빠질래. 당신들끼리만 뭉쳐서 그냥 유로화 출범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선언하고 빠지면서 네. 어느 정도 불안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개연성, 물론 시나리오이지만 네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여기서 시나리오, 약간 리스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경제 체제에 있었고 같은 통화제도 운영을 했던 영국과 독일이 먼저 금리를 막 올리면서 그걸 못 쫓아가니까 개입을 해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공격을 엄청 당했고 네. 영국 파운드는 탈퇴를 한 다음에 환율이 안정화됐죠. 그 지금 독일을 미국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미국과 영국의 경제 체제는 다르죠. 물론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지배와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미국은 지금 열심히 혼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막 따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트러블이 났습니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뭐 이러니까 영국이 네. 자체적으로 영란은행이 개입을 해서 채권을 사주면서 동시에 파운드도 이제 안정화된 효과를 거뒀는데 여기서 그러면 예전의 독일처럼 페드가 미국이 계속 금리를 더 올린다면 이러한 안전된 상태, 환율도 안정된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로 남은 겁니다.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까지 굉장히 불안했었고 영란은행의 어떤 정책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모색점을 찾으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영국의 정부의 그 감세한 정책도 완벽하게 철회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국에서 자국에서 어떤 지지율에 대한 어떤 하락도를 유발할 정도로 불안을 양상시키는데 본질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풀어서 계속적으로 파운드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경제 체력을 보니까 뭐 대외수지, 경상수지도 GDP의 마이너스 5%고 외환보유액은 1,000억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가 11월, 12월에 이제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해줄 텐데 금리가 더 여기서 원래 얘기했던 예상대로만 가도 금리가 이제는 거의 영국의 기준금리하고 150bp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과연 파운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달러 대비 파운드 환율을 더 낮게 보는 또 다른 헤지펀드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단순히 감세에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연기금 펀드, 금리의 변화에 레버리지 파생 상품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손익이 좌우되는 연기금 펀드들도 아직 존재를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데 그러한 구조적인 불안 양상이 그러면 1, 2개월 후에는 다시 재현이 되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항상 어떤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적인 불안이 양상이 될 때 어떤 특정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교합적인 어떤 협력과 상호적인 어떤 약속 이런 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일국의 정책은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다가 다시 상쇄되거나 없어지기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영국이 약간 그러한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떠나서 굉장히 심플하게 다시 금리가 상승 기조로 가는 패턴이 11월, 12월에 간다고 친다면 10월 14일까지가 영란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주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돼서 과연 그 다음에는 영란은행이 어떻게 카드가 또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정한 구조들, 포인트들을 우리가 꼭 한번 짚어 넘어가 보시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영국의 물가는 어떨까? 사실 영국의 물가도 유럽 못지않고 미국 못지않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들 중에 하나이고 영국의 최근 이제 8월 물가를 보면 CPI는 9.9%가 나왔는데 8월 CPIH라고 그래서 하우징 쪽, 그러니까 집과 관련되는 렌트비나 집과 관련되는 보수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쪽을 CPIH라고 이제 중심으로 불리는데
이 집과 관련되는 거 물, 그 다음에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다른 퓨엘 쪽까지 포함을 해서 이쪽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이 31%입니다. 상당히 높죠. 100 중에서 31%니까.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 보조금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 자국 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같이 집 렌트비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물가가 빠지기는 힘든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푸드나 이런 쪽 음식료 쪽이 사실은 10%인데 음식료 쪽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곡물 외부에서 들여오는 곡물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받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안정화되기 힘든 국면이고, 그리고 미국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레크레이션하고 컬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 거의 레크레이션 컬처가 서비스의 큰 항목 중에 소 항목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쪽이 10% 정도의 비중인데 이쪽은 사실은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즉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기도 힘든 그런 쪽 항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국의 물가는 지금 8.6%인데 앞으로 감세안과 관련된 잘못된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에너지 보조금 지원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 물가 쪽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영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그럼 글로벌 금융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좀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3개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는 좀 안정화되었을지언정 영국의 국채금리 3개월물, 단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리버금리는 이제 결국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할 때 이제 빌리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버금리도 상당히 이제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지금 줄여야 되는 규모가 올해만 800억 파운드인데 아직 거의 8천억 파운드 정도 수준에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재정 쪽도 문제가 되지만 이 줄여야 되는 자산 규모에서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참고로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뭐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위기론으로서 이제 발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세한 재무제표는 못 봤지만 일단 발표된 거로는 ACR이라고 해서 유동성 커버리지 레이쇼가 190% 정도다. 그러니까 190%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설정했던 부동산 펀드의 가격을 저는 이제 아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 펀드 가격의 그 시장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시점, 그러니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스위스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추정컨대 크레딧 스위스가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된 그 자산 익스포저가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펀드의 하락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결부려서 자산 축소나 손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도 트레이딩 관련된 손익이 상당히 크게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련된 부서의 손실도 상당히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위기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CS에서 밝히긴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드 스프레드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영국도 좀 위험한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CS 같은 경우도 위기론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테드 스프레드는 어땠을까? 이제 살펴보시면, 테드 스프레드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내에서 단기 3개월물로 달러를 빌릴 때 드는 이자율 대비해서 해외 시장, 그러니까 런던의 리보 시장에서 달러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높으냐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은 외부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비용이 높다. 그만큼
좀 달러가 경색되어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전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작년, 재작년 이제 우리 코로나 위기 때 돈이 워낙 많이 풀렸을 때는 0.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수치가 0.2, 안정할 땐 0.2, 그 다음에 불안정할 땐 0.45%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도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의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4% 정도였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0.4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거의 10배 수준이었었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달러가 본질적으로 없었고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리도 급등하고 사실 금융기관이 파산에 네.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실 때문에 달러가 없어지긴 했죠. 인과관계가. 근데 환경이 그랬던 환경이었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달러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M2라고 하는 유동성이 네. 코로나 때 15조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21조 달러 정도, 3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근데 그게 줄지 않고 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라는 돈 그리고 유동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많은 편이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힘들어지는 혹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 테드 스프레드가 또 급등을 하고 네. 그러한 영향들이 제거가 되면 또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그 박스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특정한 레벨에서 서로 당겨주면서 가격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융시장의 긴장도, 텐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순간 이슈와 어떤 내용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그리고 침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질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다가 또 반대로 그 이슈가 사라지고 이 이슈, 안 좋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대책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최근과 같은 상황이 그런 현상이죠. 네. 어떤 금리를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유엔에서 이제 말 한번 도와줘서 금리는 인상 속도 늦춰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텐션이 또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선호 현상은 또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텐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혔고 이게 당분간은 내년 초까지는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도의 형태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작가 TV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적으로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기회를 어느 정도 이용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첫 번째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더, 그러니까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크고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오르고 내리는 환경에서는 네. 기회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위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그전처럼 시장 자체가 다시 완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래에 대한 기회들은 조금 더 모색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아래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분들께 그래도 어떤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아직 정책적으로 지표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 텐션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 초까지 금리, 정책, 그리고 물가 잡히는 부분들 이거는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 내년 초 됐을 때 방향성이 비로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쉬는 것도 투자이시다. 쉬는 것도 시계를 넓히하고 0%라는 수익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내가 현금이 있다 해서 함부로 투자는 하지 말자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증시에는 다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남은 것들이 또 더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 일단은 반영이 됐었죠. 이미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는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아직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감세를 철회를 아예 안 했다는 것.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국 내부에서도 계속 갑론을 계속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와칭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볼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손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에 들어가 있고, 어떤 포지션이고, 자기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얼마인지 다 각기 다 다르시기 때문에 톨러런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드나, 적어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가지셔서 투자를 하셔서 손실을 좀 메워나간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래도 일단은 이 최근 앞으로의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여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전쟁이 예. 이제 아무도 잘 몰랐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이슈가 딱 터지면서 이제 네. 증시도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또 급격하게 할 줄 몰랐는데 또 뭐가 터지고. 네네. 이제 이거 좀 적응되려고 하면 이제 사실 네. 올해 상반기면 영국에서 뭔가 있을 거라 사람들이 그쵸. 그런 반응이 별로 맞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또 뭐가 나오고. 네. 여기 좀 괜찮아지는 시점에는 네. 또 뭐가 네. 나오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쵸. 이게 참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편한 시기가 과연 언제 또 올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요거 지나가면 또 다른 뭔가 파도가 오지 않을까. 우리도 트랩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결국엔 이게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페드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페드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가를 잡겠다고는 했지만 금리는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돈은 안 줄이고 있고, 그러면 돈을 안 줄이니까 내수 경제는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외부 충격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체력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양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이라고 할까? 미국의 의도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국은 당연히 자국의 경제를 지켜야 하니까 당연한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난 폐해는 다 외부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사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페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페드가 하는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기대 수익은 다를지언정 수익은 얻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페드가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하에서 물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지만 최소한 페드가 정책 방향성을 보이거나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각을 넓게 가지십사,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좀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네, 그리고 그때 명확하게 이제 방향 설정되면 또 박사님 나와서 얘기해 주실 테니까. 네, 그리고 또 다음번 시간에는 혹시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희가 러시아와 관련되는 이슈들을 최근에 푸틴의 전술핵, 소형핵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나마라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상반기까지는 좋았다라는 뉴스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변모가 됐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가 정성적 마음으로 느끼는 압박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푸틴이 어떤 정도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어떤 현황인지를 갖고서 감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사태를 어떤 시나리오로 그려볼지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작가 TV 채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또 박사님의 뷰에서
네. 그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신익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